HR과 애널리티스, 데이터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인사 데이터는 과연 정확할까? 성과 데이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 박사님이 지금 조직에서 10년 동안 팀장으로 계셨어요. 네. 그리고 박 박사님은 팀원들을 10년 동안 평가해 오셨어요. 네. ABCD. 아니죠. ABCD란다. SABC로 평가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 팀장님이 피플 애널리티스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 박사님이 직접 평가한 그 조직 구성원들의 10년치 평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분석은 되겠죠. 네. 또 과연 정확할까요? 그 데이터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 보는데. 적이면 적이지 이 사람아. 내가 말한 숫자가 잘못됐다고? 내가 아주 칼 같은 사람이야. 하계회를 하고 앉았어요. 아니 김 팀장이 새로운 모습이 자꾸 보여. 원래 진지했는데. 연기 욕심 있어 좀.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SABC 주잖아요. 다 S 주고 싶어요.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 뭐 종종 있었어요. 특히 승진을 앞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직 팀장 입장에서 야 얘를 지금 B를 주면 참 슬퍼할 것 같고 제 인생에 나갈 것 같고 제 인생에 엄청 데미지 줄 것 같아. 근데 올해 S를 받을 친구가 있는데 쟤는 A 줘도 만족해. 저 정도면 나랑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해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B인 사람한테 S를 줘서 다음에 승진을 시켜줬어. 그리고 실제로 S인 사람한테 A를 줬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과연 정확할까? 나름의 밸런스를 왜냐하면 건데.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설문 응답 이런 거 빼고 진짜 성과 평가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성과 평가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전 위험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코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나한테 항상 팀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예요? 막 반기를 들면서 맨날 나랑 디베이트해. 논쟁하고. 근데 성과는 굉장히 잘 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나한테 너무너무 싹싹해.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은 좀 못해. 평가 시즌이 왔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이 성과 낸 사람한테 S 주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 B를 당당하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게요. 네. 인지상정.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는 건데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그게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도 평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구성원들끼리 암암리에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과는 B 냈어도 야 내가 그 팀장을 위해서 1년 내내 이렇게 X 고생을 했는데 날 B를 주더라. 쟤는 맨날 들이받는데 뭐 제가 내는 성과가 얼마나 크다고 S를 주고 이러면 또 리더십이 무너져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성과 부분은 360도 평가도 하고 다면 평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런 축적한 데이터가 정말 정확할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과 데이터를 만지는 HRM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지난 회차에서 그 카카오 랩에서 하시는 것 중에 신뢰라는 단어가 상호 신뢰잖아요. 네. 분석가는 피분석가를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건데 네. 어디까지를 신뢰해야 될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 정착이 되려고 하면 그 박 박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평가 데이터 다 까야 돼요.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와 분석한 코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 모두가 공개돼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신뢰는 뭐에 기반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신뢰가 완성돼요. 그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공개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착구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수가 됐을 때 받아들여져야 되고 물론 그에 앞서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게 명확해야 되긴 하겠죠. 그 기준은 보통 공유가 되어 있겠죠. 네, 기준은 공유가 되죠. 더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사람이 과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야,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다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칼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문제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올리는 영업이익, 매출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념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객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화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조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랑 동치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논의가 성과라는 걸로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성과는 돈은 아닌데 돈이 제일 쉽고 같은 맥락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측정을 하려고 들 때 우리의 전체적인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데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거를 가치하고 성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최근에 여러 IT 기업만 제가 있어 보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IT 기업들은 그 추구한 가치가 곧 성과였거든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일치해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CEO들이 모든 직원들한테 뭘 주장하냐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다를 주장한다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엄청 장황했던 그 멘트 있잖아요. 회사를 정립하는 그 멘트. 뭔지 다 까먹었는데. 돈비블? 아니 그거 말고 왜 뭐지 사람들에게 뭐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서 뭐 행복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 뭔지 까먹었지만 그것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각자 자기들만의 사명과 비전 같은 게 있다고. 근데 이게 경영진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원 레벨 때.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은 사실 그 사명이 그냥 말 그대로 있어 보이는 무언가일 뿐이지 이 직원들한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홍보 문구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다른 기업들은 모두 진짜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는 형태로 하고 걔네를 관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간 각각의 조직원에 대한 관리를 그 가치를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공감하냐 못하냐. 공감하게끔 공감을 못하 조직원이 그 목표와 비전을 공감하지 못하면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나 CEO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성과는 공감도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공감도와 그것 때문에 기여하는 바가 실제로 가치를 구현해내는 결과물로 나타날 테니까. 연결된 개념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구성원도 회사를 평가를 하거든요. 회사는 경영진과 그렇죠. 임원을 회사라고 보면 이제 정말로 경영진급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제 특정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의 가치가 쭉 나오는 거죠. 문장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게 그분의 성과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박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러니까 일반 구성원이 가치를 실천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성과평가 받지 않죠. 저도 한 번도 그런 걸로 성과평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경영진으로 올라가면 그 문화를 전체를 끌고 가고 방향성을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은 뭐였냐면 그게 측정 가능한 요소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더욱더 그거를 그냥 정성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량평가는 불가능하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느끼는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걸 정성평가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쵸.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렇게 되는 건 다른 문제가 되죠. 조과장님이 지시한 게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근데 여기서 SAB라고 하면 그거는 정량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정량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나오는 정량평가의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말고 최근에 뭐 개선되었던 여러 환경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뭐 기계로 작성되는 데이터들, 뭐 이메일 왔다 갔다라든지 등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접 분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 평가 측정한 걸로 성과 측정하는 게 분석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저는 제로라고 보죠. 이 부분은 좀 청취자분들께 질문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네. 열린 결말. 네네. 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변수만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HR 애널리티스든 피플 애널리티스든 갖고 있는 변수는 되게 뻔해요. 뭐 캐글의 IBM HR 데이터 이런 거 보면 HR이 갖고 있는 변수라는 게 개인 정보에 대한 거, 평가 정보, 뭐 그때 했던 조직 문화, 뭐 서베이나 진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자문자답을 좀 해보자면 제가 어떤 자료들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 ID 스퀘어드라는 그 HR 애널리티스 솔루션 제공하는 양순준 대표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면
데이터 부족하다 자책 말고 변수를 가공해보자 이런 자료가 좀 있어요. 보면 변수를 가공한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변수를 좀 이렇게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직 변경 횟수, 부서장과의 나이 차이, 현 부서장과 함께 근무한 기간, 뭐 가장 최근 성과 점수와의 차이. 그러니까 그냥 성과 평가만 보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럼 연봉의 절대 상승률이나 상대 상승률, 그리고 본인이 자기를 평가한 등급과 부서장이 자기를 평가 등급한 것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승진 이후 절대적이거나 혹은 상대적인 경과 기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보면 새로운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네, 약간 특정을 바꿔보는 방법. 절대적인 걸로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의 연봉의 갭,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연봉이 되게 높아. 국내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어 뭐 1년에 10억을 번단 말이야. 근데 조직원들은 나 빼고 20억씩 번. 갭이 10억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10억을 벌지만. 그래서 그냥 연봉을 변수로 쓰던 것을 이렇게 변환해서 쓰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분석 변수로서 활용이 잘 안 됐었던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부서장과 나이 차 이런 거 되게 재밌는 저도 지금 그렇죠. 제가 예전에 관련된 연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화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팀장과 나이 차이가 좀 많아야 팀이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해요. 거기다가 제 경험상으로는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정보 공유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소위 실무진이라고 하잖아요. 실무진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전달될 때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전달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 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어쨌든 변수를 가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HR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분석 가공을 해야 되는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많이 없는 거잖아. 결국에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고, 그렇다면 더욱더 있는 거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되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 네, 이거 하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사 설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돈.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에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제가 진짜 심리학 공부할 당시에 쓰던 연구 방법들은 전부 다 선형 방법론이에요.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계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 증가할수록 다른 개념이 일직선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분석 방법들을 쓰면 기존의 변수들만 가지고도 저는 예측력을 훨씬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에서 생각이 들어요. 반대이지 않아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못 가고 선형으로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인사선발할 때 많이 쓰는 심리검사 도구들에 보면은 이제 성격 검사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5가지 성격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별이 이거 하나가 증가할수록 성과가 증가한다, 이렇게 각각을 분석하는 식인 거예요. 얘네가 어떤 상호작용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분석 기법이 아직 고도화가 덜 됐다? 그냥 선형 회귀밖에는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트리 모형을 쓴다던가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도화되는 방법으로 갈수록 사실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해서라는 제약사항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고도의 분석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쓰던 선형 방법론들만 쓰는 거고. 아니 오히려 거기다가 데이터가 적은 데다가 이걸 실제로 인터벤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결과를 찾아야 되는 노력이 다른 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게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게 연구 도메인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모형을 못 쓰는 건 그런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력이 높아도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라고 설명을 못 해주니까. HR은 도메인에서도 그런 니즈일 것 같아서 실제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 결과물이 나오고 땡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의 개념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얘가 왜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이론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최대한 동원해서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 마찬가지 개념에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방법론을 이제 써볼 여지들이 있는데 아직 시도를 많이 안 해봤다는 거죠. 아니죠. 얘는 그런 건 그러니까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약간 EDA 같은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있는가 찾아내보자라는 개념이지.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좀 이 뷰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EDA에 가까워 보이는 거죠. 변수를 뽑아내고 찾아내고 노력하려고 하는 건데 피처 엔지니어링은 약간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그 이론적 근거 없는 단순 계산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순 계산이 아니잖아. 그럼 제목을 빼고 내용만 보면 뭐 EDA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걸로도 네. 보여요. 예. 근데 이 EDA 지 않아요?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머신러닝 맥락 하에서 그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맥락을 알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결된 것 그럴 수 같은데 있대. 예. 머신러닝 맥락 하에서 예를 들면 퇴직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예측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변수는 얼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갖고 있는 변수들을 이리저리 가공해보자. 이런 맥락 하에서 이런 방법론이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말 나와서 말인지 HR에 머신러닝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우선 숫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네, 데이터의 신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존재해요. 나이 차이 뭐 이런 것들, 근무 기간. 그치 나이는 속일 수 없지. 그건 속일 수 없고 근무 기간도 사실인데. 그치, 뭐. 그치.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만큼은 아까 말한 실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유의미하다 보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퇴직 예측 같은 것만 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걔는 근거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거, 얘 뭐 실적을 더 좋은이라든지 뭐 다음 달 실적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실적도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지표가 있는 거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생산량이라든지 그건 뭐 진작에 다 근태라든지. 끝났지. 그건 예측할 이유도 없죠. 그거는 추정 가능해요. 지난달이랑 이번 달 거 보면은 그대로 나올 걸? 인간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시간당 생산량이 뭐 플럭츄에이션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인간이 비슷해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성장하면 거기서 멈춰서 쭉 간다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사고를 예측한다든가 이 사람이 그거는 사람 단위로 하면 안 되지. 기계 단위나 작업 단위로 해야지.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안전보건 쪽 데이터랑 합쳐져서 HR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냐면 그 작업장에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겠지. 네, 뭐 이제 낙차로 인한 사고도 있고 어떤 뭐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작업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변수들을 찾을 때도 있대요. 예를 들면 연간 혹은 뭐 분기별로 하는 그 작업장 안전 측정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이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유소견이 나온 사람은 작업장에서 다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죠. 작업장을 옮겨주든지. 건강검진 결과가 HR 쪽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예요? 연결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하는 데이터였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보건 쪽에서 출발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 중에 그 안전보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별다른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HR 정보랑 이게 결합하게 되면 좀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HR 도메인 쪽이 다른 도메인이랑 결합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피플 어널리틱스라고 했을 때 그 타겟이 곧 그 업무 성과에만 있는 건 그쵸, 아니니까. HR만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고라든지 뭐 퇴직이라든지 등등등 뭔가 지표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한번 계속 생각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이거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이제 좀 추가로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건 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 요즘에 AI 면접 솔루션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AI 면접이요. 네. 이제 그 화상 카메라에다가 말을 하면 그 텍스트를 분석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단어 같은 것도 분석해주고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지 음성이 어떤지 맥박이 어떤지 이런 신체 신호도 분석해주고 이래서 지원자의 역량이나 직무 적합도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성과 표정과 맥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긴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전 100% 어떤 학원 같은 게 생길 거라고 봐요. 카메라 놓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측정 그 프로그램도 만들겠지 학원에서. 지금 점수 높아요, 괜찮아요. 다음번 몇 번 더 연습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채용에 좀 쓰는 게 좀 이런 부분에서 실제 현업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게? 네, 여기 보면 L모 기업이나 S모 기업, 뭐 100여 개 기업이 AI 면접 솔루션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꾀하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채용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AI가 물어본대요, 막 질문을. 팀원이 업무 중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지원자가 막 대답하잖아. 그러면 그 지원자가 대답한 걸 그 STT로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직무 적합도 같은 걸 보는 거죠. 이거랑 인적성 검사랑은 뭐가 달라요? 인적성 검사랑 AI 면접과 인적성 검사. 왜냐면 얘는 인적성 검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인적성 검사는 네. 기업마다 네. 기업의 핵심 가치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인적성 검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가정이에요. 표정이 어둡고 음성이 떨리고 맥박이 올라가면 예를 들면 뭐 거짓말하고 있다, 좀 안 좋은 지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장면이 긴장되는 채용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인적성 검사는 내가 푸는 거잖아요. 좀 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긴장하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도구든지 단점이 있는데 네. 저는 AI 면접이 갖고 오는 어떤 안 좋은 측면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거 단편적으로만 봤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뭐 맥박 등 신체 신호, 그 다음에 답변에 등장하는 키워드 이런 거는 객관적 지표란 말이에요. 정량화해 놓은. 오히려. 네. 오히려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거 갖다가 무슨 가치를 입힐 거냐, 프레임을 어떻게 씌울 거냐는 뭐 사용하는 회사 쪽에서 쓸지 뭐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에서 미리 씌워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량화, 그러니까 기계적인 정량화로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그래서 과학적이 된다 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인적성 검사도 문제집이 있고 학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마 몇 번 돌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야, AI 면접 들어가서 요 단어 많이 이야기하면 합격률 올라가.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건 좀 그렇게 치팅하기 좋은데 음. 이 음성이나 맥박 이런 건 음성은 뭐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맥박 같은 건 뭐 지금 연습으로 뭐가 된다고 얘기한 거냐면 거짓말 탐지기 피할 수 있어랑 비슷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게 훈련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는 한데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생체 지표니까. 그러니까 그런 숨길 수 없는 생체 지표란 게 있는데 그동안은 면접관들이 자기네 인생적인 감각으로 평가해왔던 걸 정량화 지표화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인간이 보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AI랑 무슨 상관이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용어 자체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마케팅이야. 이게 왜 AI 면접 그건 100개 내고 이라고 얘기하자고. 할까? 오히려 자동화 채용 솔루션 아니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생체 지표하고 업무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내가 사실 불편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여기 보면 핵심이 이런 지표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 적합도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생체 지표가 어떤 역량이랑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예측력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연구가 과연 있는가? 그러면 이제 측정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연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건 어때요? 연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로 지금 채용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나중에 후행 분석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로 두고 이걸 데이터를 확보하는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죠. 우생학을 위한 근거 데이터로 써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 안 하는 사람인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질문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뭐 팀원이 업무 중 무임승차를 했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에 상사가 개인 비용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한 적이 그쵸. 있다고 그럼 자 자랑스럽게 여기에 이야기했다. 뭐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은 직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이거를 질문 판단할 수 때문에 있느냐. 제가 이 질문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 것 같은데 이게 인성 검사를 대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인성검사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인성검사예요. 왜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역량을 측정할 건지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적성 검사가 아니라 인성 검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평가하는 게 인성 검사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상사가 개인 비용을 회사 공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상사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같은 건 인사검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뭐라고 응답하면 어떤 인성이 높은 거냐고요. 그러면 원래 인성검사에 뭐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요 지금 질문은 네.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에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이 뉴스에 나오는 멘트 중에 일부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이 솔루션을 지금 까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런 정보를 활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요게 그러니까 예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면대면으로 봤을 때 사람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들이 좀 다르잖아요. 정서가. 그죠? 그래서 소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AI가 정말 표정이나 음성 맥박만 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객관화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저는 제가 그냥 별로 이게 탐탁지 않나 봐요. 일단은 이게 AI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AI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우선 걷어내고 보자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시도를 처음 하고 있는 거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가 오케이. 가능하다고 놓고 보자면 더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괜찮은 창구이지 않냐 이거지. 근데 저는 애초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채용할 땐 면접 봐야 된다의 프레임부터 깨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뽑을 때 왜 면접을 봐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의 면접관을 기계로 대체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 이상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접근을 처음부터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면접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면접관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로.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기계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정확할 것인가 놓고 보면 그럼 기계는 편견 없이 할 거니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고 그런 사고의 그다음에 흐름이. 여기에 네. 참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면접관한테 면접 보는 것보다 더 이걸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있네. 그러게요. 워낙 못 믿잖아요. 어쨌든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논의를 많이 시작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긴 한 것 그건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연구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AI는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걸로 채용을 도입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AI 아니라고. 에이 이거는 이 회사에서 도입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싶어서 멘트를 넣은 거고 보조 자료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 솔루션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네. 그냥 기사에 나온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그러게요. 있죠. 네네. 있죠. 예. 뭐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예. 그 마지막 논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이 사회를 마무리하는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렇게 다 방법론도 있고 AI가 도입되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HR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을까? 저는 연구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딜로이트 컨설팅 에서 휴먼 캐피털 리포트라는 걸 매년 발간하는데 2018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기업 큰 기업의 78%는 데이터 기반 의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7%만이 인사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할 역량이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78%가 공감하는데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춘 거는 7%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몇 년도 보고서예요? 이게 2018년. 아 진짜? 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런 어떤 인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도 되게 활용도가 미흡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수기로 하고 엑셀에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조금 어렵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활용이 정착되지 않는 이유들로 꼽히고 있어요. 저는 HR 데이터 HR 애널리틱스라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부각된 지 얼마 지나진 않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데이터 문화를 만들고 데이터를 일하는 쪽이 도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접근해봐도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고 카카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HR 데이터 활용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데이터 어떤 적용 부분이 아니라 기업에서 가장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 됐을 때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어떤 주제이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너무도 재밌고 그리고 또 꼭 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 같아가지고 네,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까요? 우리 조과장님 괜찮겠어요? 다 털었어. 자, 우리 수고하신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걸 공개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웬만한 그러면 공개해야지. 논문 수준에 이대로 아니, 묻힐 순 없잖아. 이거를 공개하실 거면 아마도 다 출처랑 이런 그러니까. 거 다 달아서 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 네네네. 그리고 제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짜깁기 한 것도 많고 음. 여기저기서 이제 갖고 온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제 거다라고 공개하기가 좀 집대성 애매하죠. 집대성. 집대성. 네. 뭐 사실- 발표 자료 이렇게 해서 공개해도 아, 예, 사실. 예. 네. 저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우리 멤버분들 소개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자동화의 새끼게로 킨. 야, 이렇게 티를 내네. 아이고. 자, 우리 무려 4부작에 걸쳐서 HR 데이터를 만나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부터 짧게 한번 소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 김 팀장님? 네, 여기 마지막 질문이 왜 HR에서는 데이터 활용 쉽지 않을까 했잖아요. 네. 데이터 활용은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들어요. 이건 HR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문현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다 초석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시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해보면 분명히 그중에 재밌는 사례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네, 다음 우리 박 박사님. 네네. 전 지금 이 딜로이트 컨설팅 조사가 18년도 결과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최근 조사라는 게. 네. 몇 년 됐을 것 같은 수치였는데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깊게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네, 거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멘트 중에 우려가 됐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 수기나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 다는 아니고 아니 많은 아직도 부분- 많다. 아직도 많다. 예. 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거의 다. 올모스트. 그게 사실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뭔가 이제 그 수기랑 엑셀이란 것도 엄청난 도구기 때문에 다 다룰 줄 알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쓰는 건 죄악이고 다 이제 R, DB, 파이썬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 그걸 쳐다보는 역량이라는 건 사실 학습한다고 된다기보다는 내가 그걸 쳐다보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 중요하죠. 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욕구가 학습이 되냐 마냐는 다른 문제로 하더라도 그런 욕구를 있는 사람들만으로 채우는 게 뭔가 분석팀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멘트를. 뭐예요, 엑셀 그거는? 제약 아니야? 이게 뭐야? 엑셀 비하 안에서 엑셀은 제가 아니야. 포인트가 그거였어. 와, 생각지도 못했어. 생각지도 실을 못한 깜빡하고 안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대충 한 거야. 감동이요? 아이고 참 네. 부끄럽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HR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깊게 들어보기 처음이었어요. 네, HRM, HRD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기업이라고 보자면은 직원이 한 명이든 뭐 수십만 명이든 사람을 뽑고 같이 일하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핵심이고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굳이 HR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그래서 오늘 조 과장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너무 큰 도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조 과장님의 정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정말, 소감을 네. 한번. 네. 뭐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던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연구나 경험이 짧다 보니까 불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중요한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R에 계신 분들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HR 직무를 꿈꾸시고 현재 HR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통계부터 데이터 분석 반드시 자질과 성향이 허락하는 최대한 극한까지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HR 어널리틱스를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겠다. HR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 없어지는 직무가 될 거예요. 진짜요? 자동화되고 프로세스가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급여 계산 뭐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평가 그건- 여기에서 태클 걸면 안 돼. 제 그러면 안 5부가 돼.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이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자동화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되겠지. 자동화되는 그냥 직무가 여러 가지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HL이라는 직무는 계속 남겠지만 그 안에 세부 직무들이 되게 많이 사라질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HR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커뮤니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정도에 처음 모임을 했던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주 작긴 하지만 HR과 데이터, 그러니까 피플 데이터, 사람과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 모임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가입하시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로 우리 HR 데이터를 만나다 모든 회차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